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북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청년 세대 및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이슈되는 깡통 전세 사기 대처법과 부동산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학 박사이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 상담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실무교육 전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및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상식에 있어서 우선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민법의 특별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정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3조에 대항력이라고 있는데 이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대항력이 생기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인도를 받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제3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가 하면서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항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대항력이 되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또 뭐냐? 자, 이 집에 내가 1등이라 1등, 2등, 3등, 4등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내가 1등으로 들어왔을 경우 내 뒤에 2등, 3등, 4등이 아무리 뒤에 오더라도 내 보증금은 받아갈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 확정일자 날짜가 우선 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순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구분 소유권에 대해서는 1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에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있다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자 싶지만은 들어가면은 은행이 1등이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변제권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남편, 부인, 애기 한 세대가 이루고 있는데 이 세대에 남편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강구로 인해서 부산으로 퇴근을 하게 되는데 남편 이름의 계약서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남은 아기와 부인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남편께서 다시 퇴근을 해서 다시 전입을 했는데 이 전입을 하게 되면은 전의 날짜가 아니고 오늘 날짜로 되기 때문에 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대부분 판례가 일시적인 퇴근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의 그 대학교에 합격해서 왔는데 원룸을 구하려고 와서 학생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인 보호자가 계약을 하고 보조 점유라 그러죠. 아들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나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먼저 조금 전에는 서울에는 1억 5천에서 5천만 원까지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1억 6,500만 원 이하의 5,5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고
최우선 변제권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1억 6,500만 원 이하는 없는 사람으로 보고 우선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5,500만 원은 내준다. 반환한다. 자, 이런 소리인데 여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최우선 변제금은 어떻게 받느냐. 낙찰 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집이 5억인데 낙찰된 집이 낙찰된 게 5억인데 5억에 대해서 2분의 1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 넘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원룸이 만약에 20개, 30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20명, 30명을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5,500만 원 다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균등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n분의 1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원룸에 사람이 앞에 내 선순위보다 많이 있을 때는 최우선 변제금도 5,500만 원을 보장을 못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은지 내가 20등으로 가는지 30등으로 가든지 여기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집에 입주를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끔 공인중개사들께서도 아는지 혹시 몰라서도 그런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이 집이 매매 가격이 5억인데 4억 8천까지 채권하고 저당권이 목에 꽉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사께서 이제 소비자께 말합니다. 자, 서울에는 1억 6,500만 원 미만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이 되니까 당신 지금 5천만 원에 들어오면은 5천만 원 전세 들어오면은 이거는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이 되니까 아무 걱정 없다 들어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부분 판례가 처음부터 저당권이 꽉 차가 있다 4억 8천까지 차가 있는 이걸 알고 들어왔을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계약갱신이 나오는데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은 자,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1년만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할 때 임대인 보고 나 1년만 계약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 2년이 주택은 2년이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계약을 할 때는 1년을 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임대인이 내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1년 후에 제대를 하게 되면은 이 집을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1년만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본인이 원할 때는 1년이 되지만 임대인이 원했을 때는 1년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래 참고하시고 만에 하나 1년을 계약을 하고 1년이 계약이 다 지났는데 회사에서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만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서 저 1년 더 살게요 하고 통보를 해버리면 끝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 이게 이제 법률이죠.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 해지인데 자, 묵시적 갱신이 또 뭐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은 아무 말 없이 넘어왔을 때, 즉 말하면은 임대인은 6월에서 만기 6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2월 사이에 통보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너 올려주고 살래 나갈래 통보를 하고 안 그러면 너 나가라 라든지 통보를 해야 되고 임차인은 나 나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 살겠습니다. 이걸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넘어왔을 경우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겁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민법 639조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걸로 본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임대인은 나가라 소리 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라고 통보를 하는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를 사는 사람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이 좋겠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통보 후 3개월 지나면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나가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우리한테 또 하는 좋은 이유는 또 하나는 지금 통념상 만기를 안 지키고 나갈 때 이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네가 내라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념상이 되어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중개 보수도 임대인이 낸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통보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국회의원들께서 자, 임차인이 한번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2년을 살고 나가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살고 그러니까 2년을 더 살게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임차인은 한 번 그 집에 들어가면은 4년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고 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서로, 이렇게 2년을 살겠습니다 해서 재계약을 합의계약이라 그러죠. 합의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시적 갱신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하는 계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을 살든 4년을 살았든 6년을 살았든 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안 사용했다 그러면은 한 번은 사용할 게 남았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합의로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이 됐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오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나 나가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하면은 이 묵시적 갱신과 똑같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개보수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된 거는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임대차 보법에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경우, 자, 만기가, 자, 딱 옵니다. 안 그러면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붙여서 갖고 나오는 방법. 또 하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자, 이 집은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금액까지 딱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집을 팔 때도 해결해야 되고 세를 놓을 때도 만약에
세를 놓는데 부동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악덕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 들어올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다음 순서에서 깡통 전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허그에서 보증보험에 들고 난 뒤에 허그에서 지불하기 전까지는 우리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놔야지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히 임차권 등기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꼭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한번 물어보면은요, 임차권 등기는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나와야 됩니까? 나와서 해도 됩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제일 먼저 1번에 지금 대항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집에 나와서 한다 그러면은 그 집에 점유도 안 됐고 주민등록도 빠져버리니까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는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확인을 하고 등기된 걸 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놓고 나오면 뭐 됩니다만은 또 꼭 나오실 때는 일부 짐이라도, 못 쓰는 짐이라도 남겨놓고 문을 잠그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짐이 못 쓰는 짐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것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걸 치우면은 절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를 살면서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 7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갖고 임대차 보호법이 어떠한 게 있고 내가 처리할 건 어떻게 했다는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깡통 전세 사기 유형부터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하고 이게에서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깡통 전세는 그 집에 시가가 3억짜리 집인데 이 전세가 3억으로 들어간다든지 막 90% 2억 7천을 들어간다든지 들어갔을 때 이게 매매 가격보다 오버가 될 때 이 내줄 돈이 없을 때 이걸 깡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 유형 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 건축주하고 임대사업자, 감정평가사, 컨설팅 업자, 중개업자들이 모의를 해서 속이고 놓는 전세가 이제 이게 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통틀어서 깡통 전세 사기 유형으로 보면은 우선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로 짓는 건물, 그렇게 새로 짓는 빌라라든지 여기서 발생됩니다. 왜? 매매 가격을 모르지 않습니까? 먼저 매매가 됐던 걸 비교법으로 해갖고 여기에 얼마가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가 되겠다는 비교가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매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80%를 준다 하니까 소비자들은 좋아서 새 집에 80%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 들어갔다가 지금 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신축 빌라는 당분간 들어가지 말자. 이제 그거부터 이야기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새집 주인이 이 집을 지어서 새집 주인을 바지 집 주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바꾸니까 당하게 되죠. 두 번째 유형은 새집 주인이 아까 허그, 주택도시보존공사의 블록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 건축주가 신축을 해서 집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할인을 해서 갭 투자자들한테 통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갭 투자자는 여기에다가 더 업을 해서 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80% 전세 놓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업자 등하고 결탁을 해서 선수리 보존금이 10억인데 3억밖에 안 된다라고 속여서 전부 다 속아서 들어가는 방법. 또 그리고 신축 후에 모든 호실을 전세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집값보다 전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전월세 이중계약. 지금
임대인한테는 월세를 놓는다 하고 또 바지 사람을 내셔 갖고 전세를 놓고 챙겨버립니다. 이거는 안산에서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인 언니하고 동생이 벌린 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동일 물건에, 한 물건에 2중, 3중, 4중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신탁회사 소유 건물인데 이 신탁회사 소유 건물은 중개사가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고 또 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신탁의 물건이 신탁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신탁보다가 먼저 이걸 없애주고 당신을 1등을 하겠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게 관악구에서 저번에 젊은 사람들이 당했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깡통 전세 사기 유형 해서 8가지를 말씀드렸고 10분 쉬었다가 신탁 물건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